안녕하세요. 리스크 매니지먼트 앤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 같이 공부할 김종곤입니다. 이제 그 파트 2로 왔으니까 FRM 시험이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에 대한 거는 파트 1 시험을 경험을 하면서 조금은 감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그 교재를 가지고 공부했던 내용이 교재에 나와 있는 문장 그대로 나오지 않는다. 이거 우리 다 충분히 짐작이 되고요. 그리고 단편적인 지식을 묻기보다는 좀 이렇게 저렇게 지식을 연결을 해서 좀 그 하나의 지식 하나에만 딱 멈추는 게 아니라 다른 주변의 내용도 좀 이렇게 또는 다른 과목에서 우리 공부했던 내용도 알아야만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약간의 복합적인 문제들이 출제가 잘 됩니다. 자, 그런 경향은요, 파트 2로 오게 되면 조금 더 아주 두드러져서, 어떤 과목 하나에 대한 문제가 나오긴 했는데, 이 문제가 크레딧 문제인지, 아니면 통계 문제인지, 아니면 그 리스크 매니지먼트 앤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 문제인지, 이런 게 좀, 아니면 오퍼레이션 리스크인지, 이게 확실하게 딱 부러지지 않게끔 약간 복합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문제들도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이제 제가 가끔 하는 이야기 중에 사일로 어프로치라는 게 있는데, 사일로 어프로치는 스탠드 얼론 어프로치예요. 이 과목 딱 공부하고, 이 과목만 공부하고, 바운더리를 탁탁 짓는 게 이제 사일로 어프로치인데, 그런 식으로 사일로 어프로치를 하게 되면, 사실은 공부는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인테그레이션 돼 있는 어프로치 또는 네트워킹하는 어프로치가 필요하고요. 한 과목과 다른 과목을 좀 연결해보는 이런 그런 시도를 좀 많이 해야 되고, 강의 시간에 특별히 그렇게 또 이야기를 안 한다고 하더라도, 자, 강의를 듣다 보면 이 내용은 다른 과목 어디선가 들었던 말하고 되게 비슷한데? 이러면 좀 적극적으로 그런 걸 한번 참고를 하면서, 이 원래 관련된 개념을 이렇게 좀 연결해서 지식의 네트워크를 갖다 많이 넓히는 쪽으로 이렇게 그렇게 시도하시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해야 될 리스크 매니지먼트,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에 관련된 내용을 한번 어떤 거를 커버하는 건지 한번 보도록 하죠. 이 리스크 매니지먼트,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는 파트 2 시험이 4시간 동안에 80문제를 보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 80문제니까 파트 1 같은 경우는 이제 100문제를 쳐야 되는데 파트 2는 80문제니까 상당히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상당히 그 문제가 어려워요, 파트 2는. 그리고 믿었던 과목에서 뭔가 좀 배신을 당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데, 특히나 많이 믿는 과목 중에 하나가 지금 리스크 매니지먼트 앤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입니다. 내용이 그렇게 어렵진 않고, 약간 또 어떤 부분에 보게 되면 쉽게 또 풀리는 문제들도 많이 있고, 이래서, 야, 이거는 조금 만만하구나, 할만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시험장에 가보니까 되게 헷갈리기도 하고, 빨리 안 풀리기도 하고, 이러면서, 그다지 생각보다는 좋지 않은 성적이 나오는 과목 중에 대표적인 게 이게 지금 하는 리스크 매니지먼트 앤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예요. 그래서 개념을 좀 이렇게 철저하게 잡자 이런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반복해서 여러 번 본다 해서 아주 좀 컨크리트한 그런 컨셉을 머릿속에 딱 붙여놔야만이 실제로 이제 시험 문제를 보더라도 그렇게 많이 헷갈리진 않고 정답에 근접한 답을 이렇게 고를 수 있습니다. 이게 시험이 확률 게임이라서 딱 처음에 보는 순간, 문제 보는 순간 이게 답이군 하고 눈에 보이는 게 거의 없어요. 그래서 늘 강조하지만, 시험에서는 process of elimination, 뭔가 소거법을 이용을 해서 아니라고 생각되는 답부터 먼저 딱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거의 이게 답일 것 같은데라는 거를 한두 개 정도가 남게 되면, 그 2개 중에서 내가 선택을 하기 어렵다라고 하게 되면 과감히 찍고 넘어가야 됩니다. 처음부터 확실하게 답이 보인다 하면 그 답을 딱 쓰면 되겠지만, 그런 문제가 많지 않으니까, 좀 신중하게 문제를 보고 심사숙고해서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한 다음에 완전히 아니겠다 싶은 답 한 2개만 골라내고, 그 다음에 그 정답에 가깝다 하는 것 중에 2개를 이제 남겨놓고, 그 2개 중에서 완전히 답을 알면은 상관이 없지만, 답을 잘 모르겠는 경우에는 그 2개 중에 하나를 과감히 찍는다고요. 시간 아무리 줘봤자, 거기서 정답 안 나옵니다. 자, 그렇게 시간을 뺏기는 문제가 많지 않으려고 하게 되면, 처음부터 좀 개념이 확실하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라서, 특히나 이제 리스크 매니지먼트,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는 이거 좀
머릿속에 개념을 확실하게 잡아야 되는 것들이 많고, 그런 것들은 계속 반복해서 읽고 여러 번 반복해서 읽어서 나중에 잘 풀리지 않는 컨셉들도 여러 번 읽다 보게 되면 머릿속에서 뭔가 하나 탁 끈이 풀어지면서 바로 있잖아, 이런 거구나 하고 뭔가 깨달음이 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이 많이 필요하니까 좀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페이지 이 로마 숫자 3페이지에 이제 컨텐츠 목차가 있는데요. 우리가 공부해야 될 그 컨셉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한번 봅시다. 자, 80문제 중에서 12문제가 출제가 되니까 뭐 작은 건 아닙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다 맞추자 이렇게 좀 접근해봐야 될 텐데, 공부해야 될 주제를 보면 일단 리딩 64에서요 팩타 티오리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리딩 65는 팩타, 그 다음에 리딩 66은 알파 이렇게 있는데, 이 리딩 64, 65, 66은요 하나의 범주에 들어가는 그런 주제들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자산에 투자하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전통적으로는 우리는 이 투자가 특정한 자산에 투자하는 거다. 예를 들어서 주식에 투자하는 거나 채권에 투자하는 거다. 이렇게 우리는 그 컨셉을 잡아왔었는데, 사실은 이걸 좀 잘 들여다보게 되면 겉에 보이는 자산을 볼 게 아니라 이 자산의 가치가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하는 움직이는 그런 팩터를 봐야 된다. 이 자산의 가치가 왜 움직일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특정한 자산이라는 거는 투자의 매개체일 뿐이고, 사실은 그 자산의 가치를 움직여 나가는 드라이빙 팩터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투자를 하는 게 자산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그 드라이빙 팩터에 투자하는 거다. 이게 이제 팩터 티오리입니다. 이 팩터 티오리가 좀 이론적이에요. 이제 그 대표적으로 우리가 공부했던 그 팩터 이론 중에 하나가 싱글 팩터 모형에 속하는 CAPM이라는 걸 공부한 적이 있는데, CAPM도요, 하나의 팩터 모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근데 CAPM은 팩터가 하나밖에 없어서 마켓 팩터라는 게 하나밖에 없어요. 시장이 움직이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프리미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시장이 움직이는 거와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은 같지 않으니까 시장의 움직임과 내가 들고 있는 자산이 얼마만큼 공조해서 같이 움직이는지를 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시장하고 연결하는 그런 고리가 하나 필요한데, 그 연결하는 고리가 베타다. 그래서 베타가 크면 클수록 우리는 위험 프리미엄을 많이 받아야 되는 거야. 그 원 팩터 모형입니다. 시장의 움직임이라는 팩터가 하나가 있고 거기에 대한 프리미엄을 받는 거야. 이렇게 우리는 이제 공부를 한 게 CAPM이었는데, 팩터가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팩터 티오리는 좀 본질적으로요, 우리가 그 무염 수익이 아닌 뭔가 초과 수익을 얻는 이유는 특정한 팩터에 배팅을 하기 때문이고, 그 팩터가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프리미엄을 보상을 갖다 주나요? 뭐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게 팩터 이론입니다. 자, 그리고 리딩 65는 그 팩터의 종류가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팩터 이론이 그 64에 나오는 팩터 이론은 좀 베이직한 거고, 구체적으로 어떤 팩터가 있습니까를 보는 게 그 65페이지에 나와 있는 팩터들입니다. 이게 팩터예요. 이거는 팩터의 종류에 대한 이야기인데, 특히나 여기서 이제 보는 팩터들은 CAPM류의 팩터가 아니고 뭔가 좀 전략과 관련된 이런 팩터들, 이런 것들을 좀 볼 겁니다. 자, 그리고 66에서는요, 팩터에 대한 프리미엄을 받으면 그걸로 끝이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팩터 프리미엄보다도 더 많은 수익을 얻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걸 알파라고 하는데, 66에서는 이제 알파에 대한 분석을 합니다. 알파가 발생하는 이유는 그 팩터 이론이 잘못됐기 때문일 수도 있겠고, 또는 그 시장이 좀 비효율적일 수도 있고, 뭔가 좀 짧은 전략을 구사하게 되면 특정한 팩터에 대한 프리미엄보다도 더 많은 초과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좀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알파를 갖다 좀 심층 분석을 해보는 게 팩터 프리미엄보다 더 많은 수익을 나오게 되면 그런 거 우리는 알파라고 할 텐데, 하여튼 알파를 좀 심층 분석하는 게 그 66챕터입니다. 그러니까 64, 65, 66 챕터 3개는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그냥 팩터 이론을 갖다가 있잖아요. 쭉 펼친 거다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어요. 자, 67에서는 팩터 이론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가정 중에 하나가 우리가 투자하는 자산은 유동성이 되게 높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팔리면 언제든지 팔 수 있고 살리면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거다. 자, 이렇게 이제 언제 어느 때나 내가 원하는 가격으로 살 수 있다, 팔 수 있다. 자, 이런 게 완전 시장을 좀 전제로 하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자산들은요, 유동성이 있는 자산만 있는 게 아니라
유동성이 되게 떨어지는 자산도 있습니다. 일리퀴드한 자산도 있어요. 그 유동성이 떨어지는 자산을 들고 있으면 그러면 상대적으로 유동성이 높은 자산에 비해서는 유동성이 떨어지는 자산은 좀 불리하니까 그 유동성이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도 뭔가 체계적인 프리미엄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라고 하는 게 일리퀴드에서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진정 그 유동성이 좀 낮은 자산, 상대적으로 유동성이 떨어지는 자산은 유동성이 높은 자산에 비해서 체계적인 프리미엄을 받는 건가요?를 갖다가 한번 분석을 해보는 게 일리퀴드 에셋입니다. 주제가요. 자, 그 다음에 68 챕터에 나오는 게 포트폴리오 컨스트럭션인데,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우리가 처음에 이 파트 1 공부할 때에 위험을 좀 줄이면서 수익은 높이는 방향으로 가려고 하게 되면 그러면 분산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자, 분산 투자를 한다는 것 자체가요, 포트폴리오를 짜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인데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짜는 게 가장 효율적으로 좋을까요? 라는 게 포트폴리오 컨스트럭션의 주제입니다. 가능하면요, 우리는 그 CAPM에서 가정하는 것처럼 모든 투자자가 마켓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자 이러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본인들이 또는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는 마켓 포트폴리오하고는 동떨어진 포트폴리오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동떨어진 포트폴리오 가지고 있는 이유가 나는 마켓 포트폴리오보다는 조금 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좀 좋다고 생각하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합니다. 자, 어떻게 그러면 구성하는 게 그나마 좀 효율적일까요? 누구나 마켓 포트폴리오를 다 가지고 있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도 뭐 주식 투자하신 분들 계시겠습니다만 그 주식 투자할 때에 마켓 포트폴리오는 개념이 마치 주가 지수하고 거의 비슷한 개념인데 주가 지수를 들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거의 없어요. 대부분 보게 되면 한 10개의 주식, 많아야 10개, 작으면 한 5개의 주식 보면서 있잖아요. 그걸로 포트폴리오 짜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소수의 주식으로만 포트폴리오를 짠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마켓 포트폴리오하고는 완전히 동떨어진 포트폴리오죠. 그렇게 만드는 이유는 저는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자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주식들을 내 투자의 베스킷에 담게 되게 되면 담으면 좀 더 좋은 성과가 나올까요?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짠단 말이죠. 그렇게 포트폴리오를 짤 때 이제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또는 그렇게 포트폴리오를 짜야 될 방법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게 포트폴리오 컨스트럭션이에요. 그리고 리딩 69에서는 포트폴리오를 그렇게 짜게 되면 이제 포트폴리오의 리스크가 있죠. 리스크 이제 분석을 한번 해볼 텐데 이 포트폴리오 리스크를 분석하는 게 포트폴리오 들어온 자산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리스크가 다 다르게 있잖아요. 정의가 돼버리게 되면 통합할 수가 없어요. 포트폴리오 위험을. 주식 같은 경우는 베타라는 걸로 위험을 한번 정의해 볼 수가 있고 채권은 듀레이션으로 정의해 볼 수가 있고 옵션은 델타로 위험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식과 채권과 옵션을 다 들고 있는 포트폴리오 위험은 도대체 뭘로 정의해야 되는 건가요? 이게 좀 어렵잖아요. 그 베타나 또는 듀레이션 알파는 델타는 서로 더하거나 곱하거나 할 수 있는 사칙 연산이 성립이 안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렇게 서로 다른 이질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자산들을 포트폴리오로 구성을 했을 때에 그러면 그 포트폴리오 위험을 어떻게 우리가 측정하는 겁니까? 자, 거기에 대한 답을 주는 게 밸류 리스크고, 밸류 리스크는 이미 우리가 파트 1에서 한번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밸류에이션 앤 리스크 모델이라는 과목에서. 여기서는요, 파트 1에서는 좀 개별적인 주식이나 개별적인 포지션의 바를 구하는 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여기서는 포트폴리오의 바를 구하고, 포트폴리오 바를 갖다 또 분석을 하는 게 여기 포트폴리오 리스크 애널리티컬 메소드의 주제입니다. 포트폴리오 바는 전체 통합된 위험이잖아요. 포트폴리오 전체의 통합된 위험. 근데 그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는 개별의 요소들은 이 포트폴리오 전체의 위험에 얼마만큼 기여를 하고 있는 겁니까? 이라든지. 그래서 좀 전체 포트폴리오 위험을 갖다 일단은 계량화시키는 방법을 공부하고 다시 그거를 디컴포지션, 분해해서 누구 때문에 이렇게 위험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거지? 만약에 전체 위험을 줄이려고 하게 되면 어떤 포지션을 빼면 되는 거지? 뭐 이런 것들을 갖다 공부해야 되는 게 포트폴리오 리스크의 주제예요. 리딩 69. 자, 리딩 70은 Buy and Risk Budgeting and Investment Management인데 이거는요 조금 워디합니다. 약간 말 종류예요. 그러니까 리딩 68까지는 대부분이 있잖아요. 말로 되어 있고요. 67까지는 68은 좀 계산해야 되는 게 있어요. 68은 계산 문제가 좀 있을 거고 67까지는 거의 다 말입니다. 69는 완전 계산이에요.
그리고 70원, 리딩 70원요. 이것도 좀 워디합니다. 특별히 그냥 뭐 계산해 드릴 일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리고 71에 나와 있는 거, 71에 나와 있는 그 리스크 모니터링 앤드 퍼포먼스 메저먼트가 있는데 이것도 보게 되면 뭐 그렇게 그 계산 문제가 거의 나오질 않고 거의 대부분 이것도 워디하게 말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대충 이 RIM에서 12문제 나오는 것 중에 계산 문제도 한 뭐 대여섯 문제가 한 4대 문제가 나올 거고 그다음에 말로 하는 것도 한 뭐 대여섯 문제가 나올 거고 이렇게 나올 텐데 대충 계산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것들은 챕터가 거의 정해져 있어요. 리딩 69가 이제 계산 문제가 나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챕터고, 그 다음에 리딩 72요. 리딩 72가 퍼포먼스 이밸류에이션인 거 돼 있잖아요. 포트폴리오 퍼포먼스 이밸류에이션. 여기서도 계산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계산 문제가 나올 거는 69나 72에서 계산 문제가 나올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나머지는 대부분 워디한 말로 되어 있습니다. 개념의 설명이라든지 전략의 설명이라든지 이런 건데 생각보다는 개념의 설명이나 전략의 설명이 어렵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다른 계산 문제를 제외한 나머지 챕터들은 그러면 좀 소프트하게 안 그렇습니다. 소프트하지 않아요. 이것도 좀 깊이 생각하면서 머릿속에 확실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 이런 노력을 많이 요구합니다. 자, 어쨌든 72가 포트폴리오 퍼포먼스 이밸류에이션, 포트폴리오가 성과를 낸 거에 관련해서 좀 평가를 하는 그런 척도들이 필요한데, 자, 이거는 좀 약간의 계산 문제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리딩 73에 나와 있는 헤지 펀드는 우리가 이제 투자의 대상으로서 일반 주식이나 채권 같은 이런 전통적 상품이 아닌 헤지 펀드를 만약에 우리 포트폴리오에 넣는다라고 하게 되면 이 헤지 펀드는 좀 독특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런 펀드란 말이죠. 그래서 헤지 펀드에 우리가 투자를 하려고 하게 되면 헤지 펀드가 실행하고 있는 아주 다양한 전략들이 있는데 그 전략들을 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헤지펀드마다 특정한 전략에 아주 특화되어 있는 헤지펀드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여러 개의 좀 전략들을 갖다가 동시에 구사하는 그런 헤지펀드도 있지만 우리는 이 전략 전문이에요. 이 전략 전문이에요. 이렇게 해서 특정 전략 하나에 좀 아주 포커싱이 되어 있는 헤지펀드도 있습니다. 헤지펀드가 쓰고 있는 아주 독특한 전략을 구분해 보게 되면 대충 한 14개 정도의 전략들이 있어요. 근데 그 14개 정도의 전략을 일일이 하나하나씩 우리가 좀 뎁스 있게 이렇게 공부를 하진 않고 간단한 소개를 합니다. 물론 14개 다 소개하지도 않아요. 그 중에서 몇 개만 있잖아요. 그죠? 이 전략은 이렇게 하는 거고요. 이 전략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라고 아주 간단한 소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긴장할 것 없고 헤지펀드라고 하니까 좀 긴장이 될 수 있는데 긴장할 것 없고 각자에 대한 각각의 전략에 대한 이해만 좀 하면 되는데 다행히도 14개 전략을 갖다 몽땅 다 뎁스 있게 하지 않으니까 크게 부담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리딩 74에 나와 있는 Performing Due Diligence on Specific Manager and Fund가 있잖아요. 이것도 이제 헤지 펀드를 위해 투자를 하려고 하게 되면 헤지 펀드가 쓰고 있는 전략이라는 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라는 어떤 개괄적인 그런 소개는 되어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잘 하고 있는 거면 들고 있는 포지션은 어떤 걸 들고 있는 건지 그런 걸 알아야만이 실제로 있잖아요. 투자할까 말까를 좀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려고 하게 되면 그런 의사결정을 하려고 하게 되면 적극적인 실사가 필요합니다. 듀 딜리전스가 필요해요. 그래서 헤지 펀드류에 우리가 투자를 하려고 하게 되면 그때는 듀 딜리전스 실사를 해야 되는데 얘가 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이런 점을 체크할 게 많다고요. 그럼 어떤 내용을 갖다 좀 점검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게 이제 리딩 74에 대한 이야기고 뭐 상당히 워디합니다. 정리를 해보게 되면 이제 카테고리로 봤을 때는 팩타 이론이라는 카테고리에 속하는 것들이 앞에 한 3개 챕터 정도 쭉 나오고, 그 다음에 약간 좀 이제 그 팩타 이론하고는 약간 빗나가 있는 것 중에 일리퀴드에서 유동성이 좀 낮은 자산은 어떤 프리미엄을 받아야 되는 건가요? 그것도 이제 챕터가 또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거나 또는 포트폴리오 위험을 분석하거나 이런 쪽 포트폴리오의 성과를 평가하거나 이런 쪽에 이제 주제들이 쭉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독특하게도 헤지펀드라는 그런 우리가 투자 대상이 있는데 이 헤지펀드에 투자하려고 하게 되면 헤지펀드를 좀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거니까 헤지펀드 전략에 대한 소개와 그리고 헤지펀드에 대한 듀 딜리전스 실사할 때 이런 거 체크해야 되는 거예요 라는 이야기들이 쭉 우리가 공부해야 될 그 주제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크게 부담스럽지는 않고요. 크레딧 리스크 같은 경우는 아주 광범위하게 범위가 되게 넓잖아요. 근데 이제 RIM은 그것보다는 좀 주제가 좁아서 포커싱해서 공부할 수 있긴 있는데 대신에 이제 시험은 생각보다는 까다로워서 또는 생각보다는 좀 헷갈리게끔 이렇게 나와서 만만하게 봤다가는 좋은 점수를 내기 어려운 과목입니다. 그러니까 좀 집중을 해서 이것도요 여러 번 반복해서 반복하고 계속 반복해서 읽고 또 읽고 이렇게 하다 보게 되면 나중에 머릿속에 점점점 개념이 구체화되면서 아주 튼튼하게 자리를 찾게 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챕터를 한번 들어가 봅시다. 페이지 1에요. 리딩 64의 팩터 띠오리가 있어요. 뭐 어떤 챕터부터 먼저 하든지 상관은 없겠지만 첫 번째 챕터 시작하는 것부터 팩터 띠오리부터 먼저 시작해서 한번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죠. 자, 페이지 1에 리딩 64 모듈 64.1보입니다. Factors that impact asset prices and CPM. CPM이 아주 대표적인 팩터 이론이긴 한데 CPM은 싱글 팩터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위험 프리미엄을 받아야 되는데 위험 자산에 투자했으니까 그 위험 프리미엄은 어떤 팩터 때문에 받는 건가요? 이게 팩터 이론인데 CPM은 마켓 팩터 때문에 프리미엄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CPM에서 말하는 팩터는 딱 하나예요. 마켓 팩터. 자,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구체적으로 밑에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같이 보도록 합시다.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밑에 in the context of factor investing. 자, 우리 투자하는 거는요, factor investing이에요. 팩터에 투자한다. 팩터에 투자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it is easiest to think of assets as a bundle of factor risk. 하나의 특정한 자산이라는 거는 이런저런 팩터들의 결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팩터가 뭐야? 자꾸 이렇게 팩터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는데, 팩터는 SSA price, 자산의 가격을 움직여 나가는 요인들입니다. 왜 자산의 가치가 왔다 갔다 하는 거지?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산의 가치가 움직이게 만드는 또는 이 자산의 수익률이 왔다 갔다 하게 만드는 그런 요인을 우리는 팩터라고 하고요. 자, we are exposed to different factor risk, earns risk premiums. 그래서 이런저런 팩터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리스크 팩터에 노출되어 있는 자산이기 때문에 그게 리스크 팩터에 대해서는 프리미엄을 받아야 됩니다. 자, 우리 공부한 것 중에요. 개별 주식에 투자하게 되면 개별 주식의 수익률이 되게 불확실하죠. 뭐가 나올지 모릅니다.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이 개별 주식의 수익률이 왔다 갔다 하는 이유는 사실은 두 가지 때문이다라고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는요. 시장 전체하고 같이 연동해서 뭔가 이 자산의 가격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수익률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라는 게 하나가 있고, 뭐 예를 든다면 경기가 좋아지게 되면 이 가격이 올라가고요, 경기가 나빠지게 되면 가격 내려가는 거예요. 뭐 이런 식의 설명도 가능합니다. 근데 경기가 좋아지고 경기가 나빠지고 이런 거는 제가 통제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거는 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잖아요. 자, 그렇게 주식의 가치가 왔다 갔다 하거나 수익률이 왔다 갔다 하는 이유는 경기 때문이에요.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요인들 때문입니다. 이럴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그 기업이 정말 장사를 잘해서 또는 전략을 잘 짰기 때문에 수익률이 좋은 겁니다. 아니면 전략이 망해서 수익률이 완전히 망했어요. 이렇게 뭐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의 가격이 왔다 갔다 하거나 또는 수익률이 왔다 갔다 하는 이유는 사실은 두 가지 소스가 있다. 하나는 시장 전체하고 연동되는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firm specific한 게 있다. 근데 firm specific한 거는 이렇게 저렇게 우리가 분산 투자를 하다 보게 되면 fund specific risk는 diversified away, 분산 투자를 통해서 우리는 없애버릴 수가 있으니까 그런 fund specific risk에 대해서는 프리미엄을 받지 못한다. 그러면 뭐에 대한 프리미엄을 받아야 되는 거지? 시장 전체가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는 프리미엄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 그 시장 전체가 움직이는 것에 대해 이 주식이 노출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에 대한 프리미엄을 받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 얼마를 받으면 되는 거지? 노출되어 있는 정도만큼 받으면 되고, 그 노출된 정도를 측정하는 게 베타입니다. 그러니까 팩터는 하나밖에 없죠. 시장 전체의 움직임이라는 팩터가 하나 있고, 그 팩터에 대해서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이 주식은. 노출되어 있는 정도만 우리가 잘 측정할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프리미엄 얼마 받아야 되는 거지? 자, 이것도요, 우리는 계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CPM이 시장 전체에 노출되어 있는 정도를 베타로 측정하고, 베타가 높으면 높을수록 프리미엄 많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접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싱글 팩터 모델입니다.
자, 거기 뭐 세 번째 문장에 the underlying factors may include the market. 마켓이라는 게 시장 전체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다음에 interest rate 금리요. 채권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금리가 움직이게 되면 채권의 가격이 왔다 갔다 하죠. 그리고 investing style, 그리고 독특하게도요. 투자 전략을 팩터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투자 전략을 팩터라고 하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펀드가 헤지 펀드예요. 헤지 펀드는 특정한 전략 하나하나가 다 팩터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 팩터에 대한 프리미엄을 얻습니다. 나중에 이제 헤지 펀드 할 때 뭐 이런저런 전략들을 공부하겠지만 그 이전에요. 특정한 팩터에 대한 걸 갖다 팩터 자체, 특정한 그 투자 스타일 자체를 팩터라고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게 처음엔 감이 잘 안 잡히는데 우리 이미 파트 1에서 공부한 것 중에 3팩터 모형이라는 거 한번 한 적이 있어요. 3팩터 모형. 그 CAPM은 싱글 팩터 모델이고, 그 다음에 3팩터 모형이 밸류 팩터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사이즈 팩터라는 것도 있고, 두 가지가 합쳐서 마켓 팩터, 밸류 팩터, 사이즈 팩터, 이 세 개 합치게 되면 파마 프렌치의 3팩터 모형이 나오는데, 그게 우리가 파운데이션 리스크 매니지먼트에서 쭉 뒷부분에서 아비트리지 프라이팅 티오리 그쪽에서 있잖아요. 팩터, 멀티 팩터 모델 하면서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자, 거기서 밸류 팩터 같은 경우는 스몰 폼에 대해서는 사이즈 팩터 같은 경우는 스몰 폼에 대해서는 롱 포지션, 그다음에 빅 펌에 대해서는 숏 포지션,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을 우리는 그 사이즈 팩터라고 하고, 그 사이즈 팩터는요, 사이즈 팩터에 대한 베타만큼의 프리미엄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그 스몰 폼에 대해서는 롱 포지션, 그 다음에 빅 폼에 대해서는 숏 포지션, 이렇게 취하는 것을 인베스트먼트 스타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이 인베스트먼트 스타일도 뭘 가지고 있는 거냐면, 그러면 프리미엄을 받는 거다, 이런 거죠. 자, 그리고, 또, factors may also be classified as a fundamental macroeconomic factor. 팩터에는 뭐 어떤 거시 경제와 관련된 팩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거시 경제 팩터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는 자산이 하나 있어서, 그것 때문에 가치가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인플레이션도 뭐 팩터라고 말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경제 성장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런 뭐 것들은 다 매크로 이코노믹 팩터에 해당되는 이제 요인들이긴 한데, 자, 이런 각자의 이런 팩터에 대한 좀 강론에 해당되는 것들은 이 다음 챕터에서 우리가 공부하겠습니다. 어떤 팩터들이 있나요? 라는 거에 대해서. 자, 이 페이지에서요. Factor theory is based on the analysis of factor risk. 자, 팩터 티오리는 팩터 리스크를 공부하는 거예요. 그 팩터 리스크에 대한 프리미엄을 받는 게 팩터 이론이니까, 자, 팩터 리스크라는 게 과연 어떤 게 있습니까?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는 팩터 리스크가, 그게 이제 팩터 이론이에요. 팩터 리스크 represent exposed to bad times, where these exposures are rewarded with risk premiums. 자, 팩터 리스크라는 거는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 exposed to bad time. bad time에 이탈릭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bad time은 좀 우리가 어떤 시기가 bad time이라고 구체적으로 딱 이럴 때가 bad time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자, 모든 자산들은요, 각자의 bad time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익률이 확 떨어지는 시간들이 있어요. 자, 시간이 흘러가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경제 상황이 막 발생을 합니다. 이런저런 상황들이 막 발생할 텐데, 우리 투자 환경이나 또는 경제 환경이 막 바뀌어요. 근데, 자, 투자 환경이 이렇게 바뀌게 되면 어떤 특정 자산한테는 좋아지고, 투자 환경이 또 그렇게 바뀌었을 때는 또 다른 자산한테는 상대적으로 불리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자산들은 보게 되면요, 그 투자 환경이나 경제 환경과 관련해서 항상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좀 불행해지는 경우도 있어요. 가격이 떨어지거나 이런 상황이 되게 되면 정말 우리는 안 좋아지는 건데, 자산 투자하고 있으면 수익률이 확 떨어질 텐데, 이렇게 꺼려하는 타이밍들이 있다고요. 자, 그런 타이밍을 bad time이라고 광범위하게 정의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모든 자산들은 다 각자의 bad time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자산들은 또 각자의 팩터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팩터가 움직이기 때문에 자산의 가치가 움직이는 거니까, 뒤집어 말하게 되면 팩터라는 거는요, 다 뭘 가지고 있는 거냐면 고유의 bad time이 있다. 각각의 팩터는 각각의 고유한 불행한 시간이 있어요. 이런 상황이 되게 되면 이 팩터한테는 정말 안 좋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누구나 다 있잖아요. 어떤 팩터든지 간에 고유한 아주 배드 타임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배드 타임이 되게 되면 그 팩터는 아주 불행해지게 되고 그 자산의 수익률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팩터들은 전부 다 있잖아요. 뭐에 노출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냐면
배드 타임에 노출이 되어 있는 거예요라고 말할 수가 있고, 그 배드 타임에 대한 노출이 없는 거는 팩터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 배드 타임이라는 게 반드시 옵니다. 언젠가 올지 모르겠지만 이 팩터의 배드 타임이 옵니다. 채권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 보면, 자, 채권을 들고 있는 사람은 팩터가 금리입니다. 자,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채권의 가격이 떨어진다고요. 그러면, 자, 채권의 가격을 왔다 갔다 하게 만드는 팩터가 금리였으니까, 채권의 가격이 떨어진다는 거는 금리가 올라간다는 이야기인데요. 그 금리를 팩터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그 금리라는 팩터의 배드 타임은 언제냐면 금리가 올라갈 때입니다. 금리가 가만히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한다고요. 그래서 모든 팩터는 보게 되면 전부 다 배드 타임을 가지고 있고, 그 배드 타임에 대한 익스포저가 있으니까 우리는 거기에 대한 프리미엄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팩터 리스크 프리미엄이에요. 자, 이 기본 가정에는 이제 이 팩터 리스크 프리미엄을 받아야 된다는 기본 가정에는 모든 투자자는 전부 다 위험 회피형이다, 이런 가정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배드 타임이 오든 굿 타임이 오든 어쨌든요, 그 팩터 면에서 이런 요인 면에서는 이거 정말 투자 환경이 좋아졌네, 이런 오게 되면 수익률이 되게 좋을 거예요. 이런 환경으로 바뀌게 되면 투자 환경이 아주 나빠져서 수익률이 확 떨어질 텐데 수익률이 진짜 안 좋을 거예요. 그러든 말든 나는 신경 안 써.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하게 되면 위험 중립입니다. 위험 중립인 사람들은 전부 다 무위험 수익률만 사실은 얻어야 되는 거죠. 근데 투자자는 그렇지 않다고요. 배드 타임에 대한 노출이 되어 있게 되면 이런 투자 환경이 나빠지게 되면 나는 손실을 많이 보게 될 텐데 이 자산을 들고 있으면, 그러면 그 위험을 부담하는 대가로 우리는 위험 프리미엄을 받아야 돼요. 그 이야기는 투자자는 전부 다 위험 회피형이다, 이렇게 가정을 한 거예요. 자, 거기서 Factor theory is based on three primary principles, 세 가지 중요한 원칙이 있는데, Factors important, not assets. Factor theory에서는 자산을 강조하지 않고요, 그 자산 속에 들어있는 팩터를 갖다가 꿰뚫어 봅니다. 어떤 팩터가 이 자산의 가치를 이끌어 나가나요? 그걸 봐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보게 되면 Assets represent a bundle of factors. 앞에 바로 페이지에 나와 있지만 모든 자산이라는 것은 이런저런 팩터들의 집합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줄에 보니까요, equities and government bonds can be thought of as factors themselves. 그러니까 주식 같은 경우는 주가 자체가 하나의 팩터다, 주가의 움직임을 가장 그 팩터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government bond 같은 경우는 government bond의 가격은 무혐 이자율이 움직이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government bond 같은 경우는 순수하게 무혐 이자율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채권의 가격도 왔다 갔다 하니까 government bond 자체를 하나의 팩터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government bond 자체를 팩터라고 말을 한 거는 뒤집어서 말하게 되면 시장에 있는 무혐 이자율이 팩터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 세 번째에서 investors have a differing optimal risk exposure. 투자자들은 각자가 선호하는요, 위험의 노출 정도가 있습니다. 좀 공격적으로 내가 위험을 테이킹해 볼 겁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야, 그렇지 않고 나는 좀 보수적으로 할 거야, 이럴 수도 있고, 특정한 리스크 팩터에 대해서는 나는 배팅하고 싶지 않고 다른 걸 하고 싶어, 이렇게요. 각자가 선호하거나 옵티멀하고 생각하는 그런 익스포저가 있어요. 거기서 두 번째 줄에 보게 되면 one of the important factors is volatility. 자, 그 팩터 중에 하나가 volatility라는 게 있다. 그러니까 volatility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volatility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volatility가 리스크 팩터라는 이야기는 volatility가 커지거나 작아지게 되면 그 volatility의 움직임에 따라서 가치가 왔다 갔다 하는 자산이 있다는 뜻이에요. 대표적으로 옵션 같은 것들이 이제 그런 건데, 또 그 옵션을 말고도 주식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이 볼러틸리티가 언제 커지냐면 주가가 올라갈 때 볼러틸리티보다는 주가가 내려갈 때 변동성이 훨씬 더 커요. 그러니까 주식 같은 경우는 보게 되면 볼러틸리티가 높아지는 순간이 있잖아요. 가격이 많이 떨어지는 그런 경우입니다. 주가가 올라갈 때는 천천히 올라갔지만 내려갈 때는 푹푹 폭락하듯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주가가 올라갈 때보다는 내려갈 때 변동성이 사실은 더 큰데, 그 볼러틸리티가 크다는 이야기는 주식을 들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걱정되는 시나리오예요. 그러니까 이 볼러틸리티라는 그 팩터에 노출되어 있는 게 이제 만약에 주식도 볼러틸리티 팩터에 노출되어 있다라고 하게 되면 볼러틸리티가 크면은요, 결국은 주가는 떨어지는 시장이다, 이런 의미라서 그때는 그러면 이 볼러틸리티한 프리미엄도 주식은 받아야 되는 거잖아,
뭐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다고요. 왜냐하면 투자자는 전부 다 위험 회핑이니까. 볼러틸리티가 큰 거는 싫으니까. 그리고 묘하게도 볼러틸리티가 클 때에 주식시장은 떨어지는 상황이니까 주식을 들고 있으면 그럼 거기에 대한 프리미엄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 문장 오른쪽 끝에 보면요. Higher volatility result in higher asset risk during bad times. 그러니까 아주 상황이 되게 안 좋은 상황에서 그 자산의 가격이 많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볼러틸리티가 큰 자산일수록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서 in return for bearing factor risk, investors require compensation through risk premium. 자, 팩터 위험을 우리가 부담을 하기 때문에 그 팩터에 대한 리스크 프리미엄을 사람들은 원합니다. 근데 언제 그 팩터 프리미엄을 요구하는 거냐면 정작 그런 배드 타임이 닥쳤을 때 프리미엄 주세요 이러질 않고요. 앞으로 그런 배드 타임이 닥칠 수 있는 자산이라고 하게 되면 그 배드 타임이 언제 올지 예고 없이 올 테니까 거기에 대한 프리미엄을 노멀 타임스, 그러니까 정상적인 시기에 그 이 리스크 프리미엄을 리스크 팩터에 대한 프리미엄을 정상적일 때 원합니다. 언제 배드 타임이 올지 모르잖아요. 그 배드 타임이 오게 되면 자산의 가치가 툭 떨어지게 될 테니까 그런 류의 자산을 들고 있으면 정상적인 시점에서 프리미엄을 요구를 합니다. 자, 그리고 바로 밑에 보시면요. 또 bad times could represent economic bad times. bad time을 한번 구분을 해보게 되면 경제적으로 좀 안 좋은 시기들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high inflation, 인플레이션이 대단히 높다든지 low economic growth, 경제 성장률이 뚝 떨어진다 이런 것들은 전체 경제가 다 고통을 받는 이런 때죠. 이런 걸 우리는 bad time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they could also represent bad times for investing, including poorly performing investment or markets. 그러니까 투자의 관점에서 배드 타임도 있습니다. 투자의 관점에서 배드 타임은 시장 자체가 되게 비실비실하거나 시장이 계속해서 주식시장이라든지 이런 시장들이 poor performing,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락하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되면 그러면 금융시장 자체가 되게 안 좋은 상황이죠. 그런 것도 우리는 투자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배드 타임에도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요. 그 factors are all unique and each represent exposed to different set of bad times. 그래서 팩터라는 것들이 여러 개의 서로 독립적인 팩터들이 다 있고 그 팩터들은 다 뭐를 갖다 앞으로 있잖아요. 뭐 어떤 위험을 가지고 있는 거냐면 각각의 팩터는요. 각각의 bad time들이 있습니다. 각각의 bad time들이 있으니까 그런 bad time에 대한 프리미엄을 정상적인 시간에 팩터 프리미엄으로 투자자들은 요구합니다. 자, 그리고 바로 밑에요. LS 64B번에서 이제 CPM부터 나옵니다. CPM이 스타팅 포인트예요. 팩터 이론을 우리가 설명하기 위한 스타팅 포인트로 먼저 CPM부터 나왔어요. 자, the CPM describes how an asset behaves not in isolation but in relation to other assets and the market. 자, 이제 CPM은요. 개별 자산을 이렇게 딱 볼 때에 개별 자산 하나로만 보질 않고 이 자산이 나머지 또는 전체 시장하고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까의 관점에서 CPM은 개별 자산을 봅니다. 그러니까 자, CPM에서 우리가 어떤 자산에 투자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위험 프리미엄이라는 거는 뭔가에 비례를 하는데 뭐에 비례하는 게 베타에 비례를 해요. 근데 이 베타라는 거는 시장 전체의 움직임하고 개별 자산의 움직임이 얼마나 상관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게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개별 자산에 대한 분석, 개별 자산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CPM은 걔 혼자만 딱 보는 게 아니고 이 개별 자산이 시장 전체하고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지? 자, 그런 관점에서 개별 자산을 분석을 합니다. The CPM views not an asset's own volatility as a relevant measure. 그러니까 CPM은 개별 자산에 대해서 어떤 위험 프리미엄을 얻어야 된다. 개별 자산의 가격이 왔다 갔다 하는 볼러틸리티에 대한 프리미엄을 얻어야 된다. 근데 볼러틸리티한 프리미엄은 이 개별 자산은 개별적인 움직임을 보고 프리미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니고요. But it's a covariance with the market portfolio as measured by the assets beta. 마켓 포트폴리오하고 같이 움직이는 정도, 코베리언스를 보고 그 위험 프리미엄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별 자산이 하나가 가지고 있는 I라는 자산이 있다라고 하면, 자, 우리가 I라는 주식이 있어요. 개별 자산 하나 있어요. 그러면 I라는 자산이 가지고 있는 시그마 I라는 게 있었겠습니다. 또는 뭐 분산 이렇게 표현해도 돼요. 아무 상관이 없고, 분산 또는 시그마 I는요, 이거는 인디비주얼 리스크잖아요. 개인만에 있잖아요. 그죠? 리스크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볼러틸리티죠. 볼러틸리티. 개별 자산의 볼러타일 하게 되면 인디비주얼 리스크를 갖다가 개별 자산의 볼러틸리티만 보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초과 수익을 얻어야 됩니다. 이런 볼러틸리티가 있으니까. 가만히 있으면 전혀 움직이지 않아요 하게 되면 위험 프리미엄 얻을 게 없습니다. 움직이니까 위험 프리미엄을 얻어요. 그 움직임과 관련된 위험 프리미엄이 볼러틸리티에 대한 프리미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 볼러틸리티에 대한 프리미엄이라는 게 개별 자산의 위험에 대한 프리미엄 받는 겁니다. 이렇게 CAPM은 접근하지 않죠. 만약에 요 식대로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 볼러틸리티가 크면 클수록 프리미엄 많이 받아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CAPM 인식에서 개별 자산에 투자했을 때 무위험보다 얻을 수 있는 프리미엄, 이게 이제 개별 자산 I의 리스크 프리미엄인데, 개별 자산 I의 리스크 프리미엄이라는 거는 시장이 있잖아요. 이런 프리미엄을 얻을 때, RF보다 좀 높은 프리미엄을 얻을 때, 개별 자산의 프리미엄은 얼마를 얻어야 되는 거냐면, 베타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잖아요. 베타를 곱한 만큼 얻어야 됩니다. 이렇잖아요. 자, 우리는 이거를 시장 전체의 마켓 리스크 프리미엄이라고 하고, 이 마켓 리스크 프리미엄은요, 무위험에 투자를 하지 않고 마켓에 투자하게 되면 평균적으로 이만큼의 있잖아요. 이 차이에 해당되는 만큼의 프리미엄을 얻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똑같이 해석을 하게 되면 개별 자산 I에 투자하게 되면 무위험에 투자를 하지 아니하고 개별 자산 I에 투자하게 되면 얼마만큼의 프리미엄을 얻어야 되는 겁니까? 이 차이만큼 프리미엄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리스크 프리미엄이라는 게 이 자산이 I라는 자산이 볼러타일하기 때문에 얻어야 되는 거란 말이죠. 근데 그 볼러틸리티를 어떤 관점에서 보는 거냐면 개별 자산 I의 시그마를 본 게 아니고 여기 나와 있는 베타를 본 거죠. 베타. 자, 베타는요, 이 개별 자산 I하고 시장 전체하고를 좀 연결하는 건데, 베타를 잘 째려보게 되면 시장 전체가 이렇게 움직일 때에 이 개별 자산 I하고요, RI하고 시장 전체는요, 어떤 상관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코베리언스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렇게 본 거잖아요, 베타는. 그래서 CAPM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시장 전체가 움직일 때 얼마만큼 얘는 따라서 움직입니까? 이걸 보고 따라서 움직이는 정도가 더 크게 되면, 시장이 움직일 때 따라서 움직이는 정도가 더 크게 되면 프리미엄 많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CAPM은 전개를 합니다. 그래서 CAPM이 중요한 건 요거 베타죠. 이제 베타. 자, 그 다음에 바로 밑에 패러그래프에서 the CAPM assumes that the only relevant factor is market portfolio. 그러니까 CAPM에서는요, 뭔가 움직이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노출이 돼 있는데, 움직임에 대해서 노출이 돼 있는데 개별 자산이, 자, 개별 자산 I의 움직임은 뭐에 노출이 돼 있는 거냐면 요 시장의 시장에 노출돼 있다. 얼마만큼 노출되어 있는 거지? 베타만큼. 그래서 the only factor는요, 시장의 움직임입니다. 마켓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이 얼마만큼 움직이나요? 이게 the only factor, 유일한 팩터고, 시장이 움직이게 되면 얘는요, I는 얼마나 덩달아서 움직입니까? 이렇게 보는 그 민감도를 가지고 덩달아서 움직이는 정도에 따라서 프리미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얘는 이 팩터는요, 무조건 프리미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리스크 팩터는 이 M이라는 시장 전체 움직임에 대해서 무조건 프리미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 개별 자산 I를 들고 있는 사람은 M이란 걸 들고 있는 건 아니니까, I 들고 있는 건 사람은 그러면 M이 움직일 때 얼마만큼 받으면 되는 거죠? 덩달아 움직이는 정도, 베타만큼 프리미엄을 받으면 된다. 그게 이제 CAPM이었어요. 그래서 and the risk premiums are determined solely by beta. 그러니까 리스크 프리미엄, 개별 자산 I의 리스크 프리미엄 오직 베타에 의해서만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서 risk here is determined by assets movement relative to each other and not by the asset in isolation. 그래서 여기서 리스크라는 거는 그 자산들의 움직임인데 서로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움직입니까? 특히나 이제 연관성을 가지고 움직이는 게 코베리언스란 말이죠. 코베리언스. 그러니까 코베리언스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리스크 팩터하고 개별 자산하고의 코베리언스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를 보고 그 코베리언스가 크면 클수록요, 우리는 위험 프리미엄을 많이 받아야 되죠. 그래서 특정한 개별 자산을 분석할 때는 이제 하나만 딱 보는 게 아니고, 요런 것만 보는 거예요. 이게 아니고, 시그마에 보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어떤 리스크와 팩터에 대해서 얼마만큼 같이 움직입니까? 라는 있잖아요. 그죠? 그런, 익스포저. 이게 익스포저라고 말할 수 있는데, 베타라는 게. 이 위험에 대해서 익스포저가 제로예요 하게 되면 베타가 제로입니다. 근데 이 위험의 움직임에 대해서 익스포저가 있다라는 거는, 얘가 움직이게 되면 따라서 얘도 움직여요. 이런 이야기인데, 얼마만큼 움직이는 거죠? 덩달아서 움직이는 정도를 베타로 측정하면 됩니다. 자, 2페이지까지를 일단 봤고요. 앞에 이제 뭐 제가 이 과목에 대한 설명을 좀, 목차에 대한 걸 설명하면서, 시간을 조금 가긴 했었는데, 잠깐 쉬었다가 페이지 3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죠.